작가 박완서는 80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은 어느덧 고전의 반열에 올라 먼지 쌓일 틈도 없이 세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국민학교 가는 길목의 인왕산 자락에서 싱하의 새콤달콤한 맛을 그리워하기 바빴던 소녀는 자신이 훗날 한국 문단의 거목이 되리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등단 이래 줄곧 베스트셀러를 선했던 박완서 작가지만 처음부터 한국 문학계에서 환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에 박완서 선생이 남옥이라는 소설로 등단을 했는데 그때 그 남옥이라는 작품이 발표된 지면이 여성 잡지였어요. 문학 잡지가 아니고 대중적인 여성 잡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여성지에 그때 연세가 40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 다 키운 다음에 등단을 한 거니까 그런 게 화제가 되고 했지만은 주목해 보지는 않았고 또 그때가 대학원 다닐 시기였기 때문에 가까이 뵐 기회는 없었는데 나중에 뒤에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휘청거리는 오후라든지 도시의 흉년이라는 작품들을 발표하면서부터 그때는 등단에 평론가로 등단하고 젊은 평론가 활동 시작할 때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작품들을 먼저 보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남옥은 뒤에 읽었어요. 박완서 작가가 여류 장편 소설상을 받으면서 그 여성지에서 등단을 해서 대중의 호응은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 전에 그 국내 문단은 훨씬 더 권위가 있었고 훨씬 더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런 어떤 문학계에 진입하기 되게 어렵겠다고 본인을 생각했다가 그 문학과 지성에서 그 지렁이 울음소리라는 단편을 보고 이 작가의 이 단편을 재수록하고 싶다. 문학과 지성 73년 겨울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김주현 평론가가 그 박완서 근작 두 편에 대한 비평을 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평가가 비평으로 인해서 어떤 작품을 호명하는 게 이 시대의 그 정말 첨단의 문학성을 담보하던 시기에 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작가가 어떤 다른 활동이 아니라 작품만으로 그걸 이뤄냈다는 사실이 50년도 더 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남옥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엄마의 말뚝과 더불어 대중이 박완서 하면 떠올리는 그의 대표작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4.5%가 가장 좋아하는 박완서 작품으로 남옥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박완서 작가가 막 등단한 시점의 문단에서는 오히려 그의 단편소설에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렁이 울음소리는 평론가들에게 처음으로 눈도장을 찍은 작품으로 2021년 올해에는 박완서 초계작 선집 특별판이 표제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서 소개에도 그래서 썼었는데 저에게 가장 그래서 큰 일이었던 거는 제목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 남옥을 바꾸려면 정말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울음소리라는 작품을 되게 오랜만에 다른 단편에 비해서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단편의 정수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인물이 한 단편 소설의 한 80%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편차 안에서의 그 감정들을 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너무 서늘하게 뭔가를 이렇게 너무 예리한 칼로 뭔가를 딱 자르면서 끝나는 것 같은 박완서 단편소설의 결말 부분의 미학이 가장 잘 드러난 단편소설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거죠. 하지만 박완서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남옥은 절대 빠뜨릴 수 없습니다. 1세대 문학평론가이자 생전의 작가와 매우 절친했던 김윤식 교수는 남옥을 박완서 작가 창작의 원점이면서 그의 글쓰기 비결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으로 평가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처녀작으로서 응당받았어야 할 비평적 관심이 부재했음에도 그 상징성은 후대 문단 관계자들에게 뚜렷이 전달됐습니다. 짝기를 거치지 않고 남옥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덜커덕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해에 몰아서 3편을 단편을 쓰셔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실까 그 남옥을 봤는데 첫 페이지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분 그냥 준비되신 분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그냥 글을 썼고, 내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글 쓰기가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물론 그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써 오셨겠지만, 이미 남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어요. 감탄스럽더라고요. 문학 연구자로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박완서 작품은 등단작 남옥이에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처음 쓰신 거라 가지고 그 순수한 열정 같은 게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시장 가실 때 수첩 하나 끼고 메모를 하면서 소설을 집필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 5을 키우고 시부모님도 있고 부엌에서 아궁이 떼고 연탄 떼고 이런 집이었는데 당연히 혼자서 소설을 쓸 시간이 없었죠. 생명의 의지가 정말 강하거든요. 특히 그 전쟁 이후에 바로 느꼈던 그 삶이 너무 싫은데 너무 살고 싶다, 이 어떤 양가 감정 같은 게 너무 강렬해서 그게 너무 꽂혔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되게 소박할 수도 있는데, 그 남옥 중에 화자인 경아 나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그 오키도 씨가 며칠 결근을 하니까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남성, 태수라는 남성하고 같이 이렇게 병문안을 가는데 사과를 사들고 가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빨갛고 맑은 사과를 보니까 갑자기 또 생의 의지가 막 샘솟아서 그런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과의 과육에 뭐 잎뿌리를 받고 싶다고. 사근사근한 사과의 신맛하고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확 느껴지게 하는, 생의 의지를 느껴지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저의 삶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선생님께서 남옥을 쓰신 게 1970년이었는데 그때가 한국이 자본주의 산업국가로 막 재편이 되었을 때예요. 그 재편이 되면서 한국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기능이 바뀌면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별 범주의 의미가 바뀌게 돼요. 그 의미가 바뀌면서 그 여성이 그 범주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인간성의 왜곡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남옥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별 범주가 이거는 뭐 생리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이 된 거다라고 말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옥의 줄거리가 이경이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키도와도 만나고, 아니면 오키도의 부인과도 애증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니와 분리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경이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집단으로 들어가려면 어머니와 분리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성에게 있어서 어떻게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성애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과정인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원서 작가는 살아생전 여러 자리에서 스스로에 대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이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서막을 열었으면 자명합니다. 다만 그가 그린 세상은 인류가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져 경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된 도리만 닿으면 된다고 굳게 믿어왔기에 작가는 본인을 여성주의자 혹은 그 어떤 세상의 지지자로도 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문학 하면 떠올리는 용어가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얘기해요. 여성주의는 항상 여성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타자화되고 차별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평등과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등한 입장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과 대결적인 구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박완서 문학에서는 그런 것을 전면으로 다룬 작품은 아니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과 남성이 각각 자기들한테 주어져 있는 삶의 면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성장하고 하는 세계를 또는 사회를 이루는 시민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다가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은
이념적으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여성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붙인 용어가 문화적 또는 문화주의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일체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는 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뜻으로 내가 뭐 붙여봤던 용어예요. 한국에서 여성문학 연구가 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박완서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문학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또 본인도 이렇게 사회 체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많이 느끼신 분이기도 하셨고 그 점에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긴 했는데 이분이 워낙 그 여성 대중 문학장에서 자신이 작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도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7, 80년대 여성운동의 흐름이 자기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반에 그 중산층 여성들, 고등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 직업을 구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살아간다. 이런 게 굉장히 당당한 여성 아니면 자립한 여성으로의 대명사처럼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 흐름을 자기 문학에서 반영을 해서 그 여성 대중들의 원망을 채워주는 것을 작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런 이슈들을 자신의 문학으로 반영을 해서 여성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호작용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독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자리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해서 자신의 문학을 놓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셨고 그런 활동들 자체가 박완서님한테는 문학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서의 글로부터 오늘날 여성주의 문학과 유사한 주제의식을 기대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확실히 그의 작품은 여성 서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박완서 작가가 구축한 여성 서사는 양성평등을 위한 장치의 수준을 넘어 우리네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성숙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현실 감각이 전무한 철부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박완서 소설에서 항상 여자들은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사랑, 돈, 명예 등 탐욕의 대상은 다양하지만 그러한 집착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작가 박완서 선생의 문학이라 한다면 70년대 이후에 한국 소설의 변화 과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변화가 여성문학이 성장한 그 여성문학의 성장 과정에 박완서 선생이 서 있다. 박완서 작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여류 소설가, 여류 시인, 여류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여류라는 말은 글쓰기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용어예요. 사실 남유라는 말을 없거든. 남유 작가 이런 말 없다. 그런데 여성한테만 유별나게 여류 시인, 여류 작가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그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글을 쓰는 사람, 문인 집단, 글쓰기라고 하는 그 독특한 창조적인 행위에 여성이 타자화됐다는 걸 말한다. 여성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여성들이 들어가가지고 몇 사람 활동하는 사람들을 유별난 존재처럼. 네, 박완서 선생님 전 세대로는 박경례 선생님이 일단 그 여성이라는 벽을 넘어섰다는 그런 평가죠. 근데 박경례 선생님은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표주나 뭐 이런 바탕에 깔린 게 거대 담론이라면 박완서 선생님은 미시 담론이에요. 당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끌어내기 때문에 그 당당하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표현해 왔지 그거를 뭐 지금 같은 뭐 페미니스트 이런 단어조차 없는 그런데 사실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 참혹한 날의 뭐 할미꽃인가 그런 전쟁 중에 할머니들
두 분의 얘기인데요. 미군들이 그런 그 여자를 구하러 왔을 때 할머니가 자기가 꽃단장하고 나서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노인, 그 여자의 자존감, 여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한테 페미니즘이라는 그거는 저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좁은 의미고 정말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여자의 바탕을 만들어준다 그럴까요? 박 선생님한테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먹는 존재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물질을 소비해야만 생을 명의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삶을 굉장히 기루하고 비속하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결핍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존재, 물질에 대한 결핍감이 있으니까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존재, 이거를 인간으로 보신 것 같고 이게 인간 육체의 자연성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성성으로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렇게 육체적인 존재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적인 결핍감을 스스로 충족을 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성들에게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뭐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재산권이 뭐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자신의 결핍감을 충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그 여성의 본성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쭉 보면은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 특성, 여성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박완서 선생이 보여준 독특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엄마의 말뚝에서 모성이라는 것의 의미, 그건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특징이죠. 그러면 박완서 선생만큼 절실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가가 없거든. 그런 것도 여성문학의 성장이고 여성문학의 깊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에 쓴 휘청거리의 노후라든지 도시혁명 같은 이런 소설들을 보면 거기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 중산층의 그런 가정에서 모든 생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그 집의 주부로 그러면서 그 가난하던 시절 제대로 갖추고 살지 못하던 시절에 당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적개심 같은 것도 좀 드러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야 되고 주의적 가치관을 계속 앞에 내세우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걸 요구하고 약간 비뚤어진 그런 중산층의 가치관이 같은 게 돈 있는 집안 주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비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런 일종의 도덕적 리얼리즘이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 것들도 여성 작가로서 현실을 보는 어떤 독특한 관점으로 박완서 문학, 특히 초기작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딘가 왜곡된 도덕성을 지닙니다. 문박의식에 사로잡혀 기를 쓰고 좋은 학교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려는 억척스러운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가족을 경멸하고 부잣집에 첩으로 시집가는 아가씨, 모두 중산층 가정의 주부 아니면 딸들입니다. 물론 작가의 소설 속에서는 적지 않은 남성 등장인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나 정작 7, 80년대의 박완서 작가가 줄곧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 중산층의 허위의식이었습니다. 80년대가 한국에서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강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의 삶의 표준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빈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게 의미가 다 바뀌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가장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박완서 문학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만약에 박완서 선생님의 문학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당시의 삶을 알고 싶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라고 감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산층들은 전쟁을 겪은 이후에 아주 악바리처럼 돈을 들고 모아야 되겠다. 물질적인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이런 잘못된 물질주의적 그런 어떤 가치관이랄까? 그런 것에 매몰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허기져있는데 그 허기진 청년을 물질적인 것으로 다 메꿀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바로 6.25라는 전쟁의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만일 없고 그런 순환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그런 끈끈한 유대감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자라던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그렇게 깨져버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왜 저 여성들이 저렇게까지 바뀌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되묻게 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박원 선생이 70년대 소설들을 쓰면서 한국의 왜곡된 가치관을 중산층에 심어주게 됐던 그런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 그게 자연스럽게 전쟁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죠. 결국 남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전쟁은 인간 박원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고 순식간에 5식구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작가에게 인간은 먹는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후의 분단 체제에서는 더욱 숨이 막혀왔습니다. 삼켜버린 줄로만 알았던 전쟁의 아픔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이 무려 20년 동안 작가의 펜 속에서 쏟아지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생애에 어떤 벌어진 일들 같은 것, 그러니까 그건 전부 과거가 되잖아요. 그 과거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신기하게도 굉장히 먼 미래까지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도 현재같이 느껴지게끔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해방 후, 전후 얘기를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읽히면서 이 여자가 말하는 이 대사 한마디 처한 상황에 우리가 모두 약간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시간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설이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 너무 잘 증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를테면 그 남옥 안에 그 미군 부대 PX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제 막 서울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고 그걸 되게 재빨리 망각하려고 잊으면서 서울을 막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는데도 그 안에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 같은 거는 너무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카메라와 워커가 그런 대표적인 소설인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은 끝났고 세상 사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야 효율적이고 좀 더 삶을 이제 만끽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그 조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요즘 하는 말이랑 되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너무 문학 같은 거에 관심 두면은 사람이 크게 못 쓴다. 공대를 가야 되고.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70년대 막 지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분단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작가들이 분단 상황, 전쟁 이런 것을 어떻게 소설 속에 다시 끌어들일 것인가. 왜 그런 반성을 하게 됐냐면 60년에 발표됐던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라는 소설의 지식인 주인공은 그 남북을 다 거부하고 떠나버리거든요. 분단 상황으로 벗어나는 거, 탈피하는 거.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분단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겠다. 분단의 상처, 분단의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 사회 역사적으로, 가족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사실은 박완 선생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엄마의 말투 같은 소설의 핵심 엄마의 정말 엄마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말투는 전쟁의 상처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다. 안에 감춰뒀던 그 아픔이 폭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경험, 가족 사적인 경험과 연관된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걸 민족적인 순환, 고통하고 전맥시켰다. 정면으로 이념 문제, 전쟁 문제를 다루는 소설보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그 많던 신화는 그런 유형의 소설들이 마지막 단계에 점점 관심이 좁혀졌거든요.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뒤통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작가 박완서에게 싱아는 강남 개발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 그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오기도 전의 평화로운 시절을 의미합니다. 문 안과 문 밖을 경험하기 전, 모든 아이들이 하나 되어 들에서 뛰놀던 박석골. 싱아로 표상되는 박석골이야말로 박완서 문학의 원형입니다. 선생님은 한마디로 자연에서 자라는 유년 시절의 그 천연덕스러움을 정말 잘 표현해내신 분이에요. 첫 문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만둔 시간은 다 누가 먹었을까에서도 맨 첫 문장이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그렇게 쓰기 힘들어요. 그렇게 첫 문장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정말 임팩트 있게. 자전소설, 이건 정말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냥 소설의 형식으로 다시 쓰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 자유도에도 약간 제약이 있고 기억력도 필요하며, 근데 거기에 소설적 재미, 그러니까 읽는 이야기의 재미는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정말 정교하게 잘 쓰는 작가들, 뭐 이를테면 뭐 신경숙 외딴방이라든지 은희경 작가님 많은 소설 중에 자전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간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사건, 삶의 사건들을 픽션화하는 데 들어간 공과 노력, 그 에너지가 가장 주요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경험적 진실성이라고 얘기해요.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로 겪고 보고 느꼈던 그런 내용 중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알맹이, 이런 걸 뽑아내면 어떤 형상성을 드러내고 작품화했을 경우에 독자들한테 큰 공감을 얻게 되죠. 사실은 박완 선생의 소설에는 소설의 허구적 상상력이 불러일으키는 환상이랄까, 그런 어떤 이상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경험적 진실이라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용어죠. 자전적 글쓰기는 박완서 문학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작가는 살아생전 그의 주변에 놓인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 찰나로부터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박완서 작가는 그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굴곡을 글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비극적 가족사는 박완서 작가에게 글쓰기 원동력이 되었으며 80년대 후반에 겪은 참척의 아픔은 나의 가장 나중 지인인 것 같이 새로운 주제의 단편소설로 이어집니다. 나의 가장 나중 지인 그거 읽으면서 아들 읽고 그런 좀 추스린 후에 쓰신 거예요. 그 형식 자체가 그런 형님한테 그 하소연하는 거, 그거는 근데 그런 과정이며 그런 그 심정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형식, 생각,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저렇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저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다니 감탄하면서 저쪽에서 별로 대꾸 없는 진짜 아주 극소의 대꾸만 들으면서 나의 일상, 나의 그때의 심정을 다 나의 가장 나중 지인,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아무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의는 안 달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장면 전환이 없어요. 자기가 계속 그거를 상대편이 몇 마디 던지는 말로 그걸 계속 엮어가야 돼요. 마치 편지 형식과도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썼는데 마지막 장면 정말 울컥하는 진짜 형님 오세요. 뭐 형님처럼 절벽 같은 분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보고 어떡하라고 하는데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모독이라고 티벳 여행기의 제목을 모독이라고 다룬 거는 참 그러잖아요. 티벳 네팔을 다녀오시고 그것도 사실 무슨 잡지사나 이런 데서 기획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숙제거든요, 작가들한테. 그런 여행은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행을 하시면서도 선생님의 의식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 티벳이 중국이 식민지화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이 그 뭐랄까 얍삽하게 이렇게 상권을 다 장악하고 그 티벳 사람들은 아주 가난에 찌들게 살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이, 중국 상인들이 꼭 뭐 일본 사람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가 막 고생하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이런 눈으로 보신 거거든요.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쓰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작가분이 말씀하신 비유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렌즈가 다르다고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약간 현미경 같은 렌즈면 이 부근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관심이 많고 망원 렌즈, 우주 천체 관측하는 그런 렌즈면 이제 저 멀리 있는 것들에 내 상상력을 더해서 쓰는 이야기인 거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 한데 박완서 작가님도 사실 그 자전 소설은 이제 본인 입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읽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그 작가를 찾는 것도 저는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독서인 것 같지만 작가님이 그것만 쓰신 건 박완서 작가님도 그것만 쓰신 건 아니고 서 있는 여자나 살아있는 애들의 시작 같은 거는 정말 픽션이고 미망 같은 거 완전 역사 소설이고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장르와 소재를 선택하셨는데 아마도 내가 쓸 수 있는 걸 쓴다에 모두 포함된 것이겠죠. 거기에서 거리감만 조금 달라졌던 게 아닐까. 소진님께서 90년대에 자전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이 그런 소설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고 왜냐하면 이 소설들이 한국 여성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잊혀진 역사? 그래서 복원되어야 할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본인은 문단에서는 선생님께서는 다 경험을 가지고 쓰시죠. 진짜 이야기를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면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허구로 썼는데 사람들이 다 진짜로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당혹감도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진실이랑 거짓말이랑 그 사이의 경계를 타시는 것도 굉장히 즐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써도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인다. 작가 박완서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조정해 나가시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리하시고 또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소설가는 자신의 삶을 허구로서 재구성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박완서 작가 역시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전해 들은 사건을 빌려 한국전쟁 당시 이데올로기의 비인간성과 근대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부르주아 의식을 폭로했습니다. 작가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다고 줄곧 말해왔던 탓일까요? 많은 독자들이 부처님 근처나 엄마의 말투와 같은 작품을 통해 박완서 작가의 생애를 멋대로 조립해보오나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사가 전부 소설과 산문에 투영된 것도 아닐 뿐더러 그의 작품 목록 중에는 자전적 글쓰기의 형태를 벗어난 창작의 결과물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건 약간 대중적이진 않는데 대하소설 미망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정말 대작이죠. 네, 공부로서 읽어야 돼요.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의 문학 작품들을 이제 오랫동안 쭉 그 변화하는 과정도 살펴보면서 읽었는데 이건 대작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미망이라는 작품. 그 작품은 그걸 아마 그 원래 구상했던 대로 제대로 쭉 이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더 많은 독자층을 갖게 되고 화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작품을 연재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그 연재도 중단한 상태로 고향 개성에 관한 얘기인데 개성에서 그 조선 말기에 인삼 장사로 돈을 모은 그 아주 부유한 그것도 굉장히 큰 전씨 집안의 얘기를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마 끝까지 제대로 되면 일종의 그 규모가 대화적인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건데 앞부분은 그런 구상으로 출발됐고 뒷부분은 조금 빠르게 얘기를 전개시키면서 좀 감추려서 마무리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 작품이 무슨 봉건적인 조선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제 근대적인 사회가 변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울 근처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두농 또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그런 큰 가문이 그 가족이 변화하고 그가 운영하던 인삼 사업이 어떻게 상업자본으로 성장하고 근대적인 세계와 마주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거든요. 고려가 망한 지 근 500년. 고려의 옛 서울 개성은 왕도의 영화는 비록 만월대의 추초처럼 속절없이 되었을 망정 또 다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조선 팔도를 고루 누비며 오리의 이문을 위해 심리쫓기를 마다하는 보부상들뿐만 아니라 상업이 요지마다 자리 잡고 그 일대 물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때로는 담대한 매점으로 거액의 이윤을 노리는 소위 송방들의 돈과 물자의 모든 길은 개성으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완서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그 내용에 깊숙이 몰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자에게 쉽게 읽히는 글이 사실 가장 쓰기 어렵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생을 주요한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글쓰기는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이미 익숙한 대상에 읽는 이들의 눈길을 오랫동안 붙여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윤식 교수는 박완서 작가의 유려한 문체와 빈틈없는 언어 구사는 가히 천이무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한 시를 읽을 때만 호흡과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산문에도 호흡이 있거든요. 박완서 선생의 글들은 그 길이, 문장의 길이, 길고 짧고 하는 이 길이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맞죠. 무슨 빼하게 섬세한 감각적인 표현이 많아서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호흡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냥 술술술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어디에는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뭐 비아냥거리는 어투도 살아나 있고 뭐 다양한 어투들이 그 호흡 속에 적절하게 배치돼 가지고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호흡하고 선생님이 써나가는 문장의 호흡이 일치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미문가는 아닙니다. 미문가는 아닌데도 아주 그 호흡을 잘 맞춰서 쓰고 있어요. 7, 80년대 그 당시에 정말 여성 작가의 문체다라고 하는 거는 오정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려하고 서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굉장히 그 분위기만 굉장히 신비롭고 비이적이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박완서 선생님의 문체라는 굉장히 대중적이죠. 박완서 선생님의 문체가 정말 정확하게 본질만 찔러서 핵심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보시는 본질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사람의 속에 다른 게 있는데 분명히 그 다른 거를 굉장히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을 감싸고 있었던 지적이라든지 도덕적인 허영이라든지 허세라든지 이런 거를 폭로하면서
까발리는 효과를 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풀고 읽고 있으면 그 문체가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기도 해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대로를 표현을 하시니까 문체라고 하는 게 작가 개인의 개인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박완선 선생님이라는 분 자체가 거짓말이 있는 부분을 못 참는 분이셨던 것도 같고 제가 연구자로서 볼 때는 이게 대중작가로서의 문체라고도 생각을 해요. 가장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문체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문체는 궁극적으로 근대 사회에서 소외받아온 계층, 즉 여성, 어린이, 노동자도 금방 문장의 뜻을 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비평가나 지식인 같은 전문 독자 외에 대중에게도 허락된 소설. 그것이 바로 박원선 문학이 담지하는 여성서사의 출발선이자 종착지입니다. 박원 선생님의 특징이 틀은 대중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글을 읽어보면 결코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설들을 드라마로 보면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어떤 면에서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책으로 읽을 때는 또 다른 깊이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박완호 작가님이 굉장히 대단하고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해 엄청난 업적이 길어지는 그런 작가가 있는 반면에 독자에 의해서 계속 사랑받는 작가가 나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 문학에 있어서 이거를 막 오갔던, 되게 자유롭게 오갔던 작가가 있는가를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정말 전 연령층이 이렇게 사랑한 작가가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것은 본인이 이루신 거고, 작품과 태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산문도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산문도 많이 쓰시고, 거기에 자신의 쓰기에 대한 정말 단순한데 정확한 말로 정의도 많이 내려놓으시고, 인터뷰에서도 정말 일관되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모르는 건 모른다. 나는 내가 아는 세계를 썼고 그게 나의 리얼리즘이고 뭐 이런 말들을 재차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작품에 감동하면 이제 작가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 그 작품에서 지녔던 애정을 그대로 이어가기에 너무 훌륭한 태도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동료, 업계나 뭐 후배 소설가들 이런 분들의 존경이 거기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박원 선생님이 등단할 수 있었던 게 1960년대 중후반에 그 여성들 사이에서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중매체가 열리면서 나올 수 있었던 작가이시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여성 대중들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 본인도 그 자신의 소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대신 써준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덩어리의 일부분이고 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문학에 대한 그런 복수주체적인 개념이 선생님 문학의 대중성의 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지만 그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정말 그 시에서만 뽑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인문학 책도 보고 소설도 보고 시도 보고 르포도 보고 다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것들에서 서로 이제 소통되고 그리고 나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려면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영향을 주고 아니면 선생님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영승 시인이라고 눈물이라는 시에서 보면 나의 가장
나중 지는 것도 이뿐이라는 축구가 있는데 배경도 똑같이 김영승 씨께서 그 어린 아들을 잃고 그 아픔을 시로 승화시키는 부분이나 아니면 박완서 선생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픔을 치유하고자 쓴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이제 이것이 연결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 반대로 박완서 선생님께서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정희 시인의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시가 있어요. 제목부터 우선 딱 보면 이거는 박완서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구나 할 정도로, 물론 그 많던 시간에 누가 다 먹었을까 그거랑 이 지금 문정희 시인의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가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썼고, 작가는 항상 자기 주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비록 박완서 문학의 중심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우리네 억천 모성이 자리 잡고 있지만, 작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자신의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변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문학세계는 전쟁소설, 여성주의, 중산층 세태풍자, 그리고 생명주의와 대중성 등 다양한 키워드로 발현됩니다. 살아생전 촌철살인의 문체와는 어울리지 않게 수줍은 미소로 문단 동료들과 독자들을 반기던 박완서 작가. 오늘날의 문단 관계자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박 선생의 이 문학 속에서 박 선생님이 갖고 있던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이랄까, 인간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랄까, 그 소설마다 각각 다른 주인공을 내세우고 각각 아주 유별난 그런 개성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작가인 박완서의 그런 따뜻한 손길,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완서 문학의 경우에 아주 기억에 남는 악인형 그런 인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박 선생이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휴머니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요소구나 발견할 수 있죠. 서 있는 여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연지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를 보고 자랐던 거죠. 근데 그 보고 자라는 과정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저렇게 낮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의시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동의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에게 대응을 한 게 아니라 난 약자가 싫으니까 나는 강자가 되겠어. 이게 그 연지의 모순을 나왔다고 보면서, 너는 한 번도 그래서 너의 어머니의 편에 서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혐오스러워하는 그 여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의 방향이 굉장히 재밌고 또 독특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권력이 행사하는 무력, 그 다음에 권력에 저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그 권력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정말 굉장히 많이 남겨두시는 것. 살아계실 때 성실하게 작품 활동을 하셔서 왜 저희가 국내 문학 작가들이 활동하는 기반인 문예지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소설을 재밌거리로, 잡지의 재밌거리로 다루는 월간지나 이런 게 좀 훨씬 많았다고. 다작의 기회도 많았을 거고, 지면이 많으니까, 발표할 지면이 많으니까 기회도 많았을 거고, 그 와중에 잘 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도 계속 출간되고 읽혀서 잊히지 않을 수 있도록 호원석 선생님께서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런
관리를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박완서를 알려야 한다는 그 마음에는 후배 소설가나 출판 편집자들, 언론인들이 가지는 그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완서 선생님이 2004년도에 예술원 회원이 됐어요. 그걸로 뭐 우리나라에서 그 문학계, 예술계에 지대하신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거든요. 예술원 회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은 거의 종신제예요. 그 자기 분야에서 30년 이상 공헌하고 그런 지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야지 예술원 회원이 되거든요. 근데 2004년도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위치에 오르셨고, 그리고 사적인 거는 뭐 등단하시면서부터 그 남옥이 당선되시면서부터 바로 다음 작품부터 계속 인기 작가가 바로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그야말로 많은 작품들을 내보이셨고 지대한 영향을 줬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재밌고 쉽게 써야 된다 이런 거를 표본같이 그런 선생님이세요. 작가 박완서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10년. 아직도 많은 독자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작가와 만납니다. 소설가는 그가 남긴 글로써 영원히 불멸하지만 무한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예민하고 기민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꼬마 박완서가 던진 최초의 질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싱아가 온 동네에 피어있던 시대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줄곧 박완서의 글과 함께 성장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수히 많은 싱아가 바람에 산들산들 몸을 흔드는 풍경을 다시 일구어낼 수 있을까? 박완서씨 사랑합니다. 박완서 작가님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한 것 같아서 좀 부러운 것도 있고 존경스러운 것도 있고 저도 아마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완서 작가님 사랑합니다. 박완서 작가님 사랑합니다. 박완서 선생님 사랑합니다.